전체 시나리오 일부 열기. 여러분, 혹시 한밤중 조용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간병비는 얼마나 들까? 혹시 우리 아이들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예순, 일흔을 넘긴 나이에 이 질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에서 간병인을 하루 쓰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주만 병원에 있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지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어 부모 곁을 늘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은 아파도 참자.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똑똑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품위를 지키며 월 30만 원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76세의 박정순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 시장 일과 허드레실로 살아왔지만 결국 허리 부상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병비와 병원비 앞에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서 장기 요양보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그리고 복지주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이 공통으로 느끼는 세 가지 두려움, 자식에게 짐이 되는 두려움, 돈이 새어나가는 두려움, 홀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 두려움. 이 세 가지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매달 30만 원으로 당당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2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고단함과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남편은 제가 마흔도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라며 웃으며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위로의 말들이 제 귀를 스쳐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15살 아들과 12살 딸이 제 치마자락을 붙들고 울부짖던 모습만 눈앞에 선했습니다. 니따라.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 채소를 가득 싣고 골목골목을 돌며 무 사세요, 배추 사세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도 멈출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 밤에는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저녁이면 남의 집 청소를 다녔습니다.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어디 아파? 물어보면 저는 늘 괜찮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파스 하나 사기도 아까워 뜨거운 물병을 허리에 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딸이 시집을 가자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시더라. 아침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고 밤마다 뒤척이며 어떻게 누워야 덜 아픈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무거운 쌀 포대를 들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꺾였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MRI를 찍은 의사는 허리뼈가 많이 손상됐다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무서운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하루 10만 15만 원, 보름만 누워 있어도 200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빠지고 밤낮으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에 부축해주고 밤에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억지로 웃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가 따님이 고생이 많네 라고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장 아끼는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니. 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나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하며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전체 시나리오 3부 딱딱한 엔트 첫 번째 전환점 퇴원 후에도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딸에게 또 이런 고생을 시켜야 하나? 특히 간병비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딸은 이번에 회사를 빠지고 며칠 동안 함께 해 주었지만 다음에도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딸도 자기 가정이 있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여사라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정순 씨, 허리는 좀 어때요?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 딸에게 또 폐를 끼칠까 두렵다는 것,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 김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럼 장기 요양보험 한번 알아봐요. 나도 그걸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순간 낯설지만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장기요 양보험. 그동안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습니다니.
있다. 김 여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 부담금은 월 20만 원 남짓이라는 것. 김 여사는 실제로 3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2시간씩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나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 역시 이미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엄마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곧 말씀드리려 했어요. 저는 운명 같은 신호를 느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할 일이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4부, 해결책, 장기 요양보험 신청과 첫 변화. 다음 날, 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모두 저처럼 나이 들며 불편을 겪는 분들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2주쯤 후 조사원이 집에 방문해 인정조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조사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친절했지만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드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나요? 목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안일은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순간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했던 습관 때문에 괜히 괜찮다라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들은 김 여사의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아픈 건 아프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고,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조사원은 실제로 제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니. 일어섰다 앉는 동작, 몇 미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달쯤 뒤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장기 요양보험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등에서 자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니길이라. 이제는 간병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곧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리면 50대 중반의 다정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안일을 해주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따뜻한 목소리와 미소는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런 작은 인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밥을 차려주고 방을 정리해주며 일주일에 2번은 목욕을 도와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등이 닿지 않아 늘 불편했는데 정성스레 씻겨주는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부담하는 돈은 약 22만 원. 간병인을 하루만 써도 모자랄 돈으로 한 달 내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에게 전화를 걸 때도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복지주택에서 찾게 됩니다. 전체 시나리오 5부 복지주택 발견 2번째 해답 장기 요양보험 덕분에 간병비 걱정은 한결 줄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2시간 와주고 돌아가면 남은 22시간은 온전히 혼자여야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며칠 뒤 발견되는 건 아닐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홀로 쓰러져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갔다가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웅성웅성 소리에 가까이 가보니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복지주택? 집도 지원해준다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지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주택은 국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이며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도 30만 원 안팎이고 각 집에는 응급 호출기와 센서, 생활지원사가 상주해 24시간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불안해하던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하루 종일 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실에 알림이 가고 화장실과 침실마다 비상벨이 있어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곧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 정말 가능할까? 혹시 숨은 비용이 있지는 않을까? 설명회가 끝나자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나라에서 이런 걸 해주나요?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보증금은 200만 350만 원 선, 월세는 4만 1만 원 수준, 관리비를 더해도 한 달 총 비용이 30만 원 내외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에 해당됐습니다. 마음은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경고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도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을 기다린 끝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락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들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기대가 무너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딸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 장기 요양보험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결국 됐잖아. 이번에도 기회가 올 거야 이제. 저는 복지주택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제도를 알게 되며 제 삶은 한층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6부 지역사회 돌봄 발견 숨은 복지의 힘 복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뒤 며칠 동안은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준비했구나.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이 씨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 장기 요양보험 받고 계세요? 저는 3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더니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등급이 안 나와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대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요? 이 씨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나 등급을 받았어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반찬을 지원받고 병원 진료가 있을 때 복지사가 함께 동행해주며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2시간만 오고 돌아가면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식사 준비와 병원 동행, 그리고 외로움이 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곧장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시지만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며칠 뒤 젊은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주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챙기기 힘들다는 점, 병원에 혼자 가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 가끔은 말 상대가 없어 너무 외롭다는 점. 복지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반찬 배달 서비스와 병원 동행, 정기 안부 확인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반찬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김치, 나물, 국 같은 기본 반찬들이었지만 혼자 소량으로 요리하기 힘들었던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하면 복지사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는데 옆에서 다시 설명해 주니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받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지원, 바스 지역사회, 돌봄, 생활지원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니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딸과의 관계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안심이에요. 제가 자주 가지 못해도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였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순 씨,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7부, 생활 변화와 심리적 안정, 두 서비스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읒니다. 아침 8시쯤 눈을 뜨면 간단히 세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10시가 되면 현관벨이 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 인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아침을 함께 챙겨주고 청소와 세탁을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주 2회 목욕을 도와주실 때는 혼자 씻지 못하던 등을 꼼꼼히 닦아주셔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느끼던 고독과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이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지사가 가져다주는 반찬통 덕분에 밥상을 차리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아입니다. 김치, 나물, 된장국 같은 소박한 음식이지만 혼자서는 차려 먹기 어려운 한 끼를 해결해 주니 든든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복지사가 함께 동행했음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고개만 끄덕이기 일수였는데 이제는 복지사가 옆에서 꼼꼼히 다시 설명해 주어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곁에 있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언제 쓰러질까 두려워 밤마다 불안했던 제가 이제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니.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받으며 어르신 건강하시죠? 라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비용으로 따지면 고작 월 22만 원 정도. 간병인을 하루만 쓰는 비용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니. 예전에는 전화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부탁하게 되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늘 눈치를 보며 짧게 통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요양보호사도 오고 반찬도 받아서 걱정 없어. 딸의 목소리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주말에 집에 놀러 왔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네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을요.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도 제 변화를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정순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알아보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힘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복지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8부 복지주택, 도전, 새로운 희망과 현실의 벽, 지역사회 돌봄으로 생활이 안정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니. 만약 집에서 홀로 지내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요양보호사나 복지사가 와주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뿐이고 나머지 긴 시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로비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복지주택은 국가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200만 350만 원 정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도 약 30만 원 수준이에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0만 원이면 간병 걱정,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는 응급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현관문 센서가 하루 종일 열리지 않으면 관리실에 자동으로 알람이 가며 화장실과 침실에는 비상벨이 있어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활지원사가 상주하여 24시간 안전을 확인해 준다고 했음이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이라면 혼자 쓰러져도 누군가 금방 알아차려 줄 거야.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월세가 30만 원이라니. 혹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더 붙는 건 아닐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는데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 저는 설명회가 끝난 뒤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사회복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예요. 자격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기본 생활이 가능하지만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들 저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딸과 상의했더니 딸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엄마, 꼭 신청해봐요. 저도 항상 엄마 혼자 계신 게 불안했는데 그런 곳이라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딸과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자산확인서. 준비할 것이 많았지만 딸이 도와주어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한 자리당 1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경쟁률이 15대 1 정도 됩니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 계속 도전하세요. 직원의 말에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될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하지만 혹시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전화를 걸어 위로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큰 소득이에요. 다음번에 꼭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말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모집은 몇 달 뒤에 또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 장기 요양보험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결국 혜택을 받았잖아. 이번에도 끝까지 도전해보자. 복지주택은 실패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구부, 복지주택 탈락 후의 좌절과 재도전의 다짐, 복지주택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준비했구나. 가슴 속에 깊은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욕이 사라져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도 반갑지가 않았고 딸과의 통화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딸의 질문에 그저 짧게 응, 괜찮아 라고만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나? 장기 요양보험도 처음엔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받아왔잖아. 복지주택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모집은 언제쯤 있나요?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집이 있습니다. 꾸준히 확인하시고 계속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길을 여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엔 떨어졌지만 다음번엔 더 꼼꼼히 준비해서 반드시 도전하자.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서류 준비도 미리 점검했음. 네. 그리고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복지주택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알아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의 좌절감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탈락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야. 젊을 때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포기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도전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복지주택에 들어가겠다. 전체 시나리오, 시프, 또 다른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확장과 새로운 발견, 복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지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오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 이 씨가 제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순 씨, 저는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안 나와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대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 씨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션입니다. 일주일에 2번 반찬 지원을 받고 병원 갈 때 복지사가 동행해 주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저는 이미 장기 요양보험 3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생활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주말 식사는 여전히 혼자 해결해야 했고 병원 진료 시 의사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곧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장기 요양보험을 받고 계시지만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젊은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한다. 병원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불안하다. 가끔은 말 상대가 없어 외롭다. 사회복지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지원 가능하십니다. 반찬 지원, 병원 동행, 그리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까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반찬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김치, 나물, 국 같은 기본 반찬들이었지만 혼자 사는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이 작은 지원이 제 하루를 훨씬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 날에는 복지사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놓치지 않게 옆에서 다시 정리해 주니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치 딸이 곁에 있는 듯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 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전화가 와서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지원, 프레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며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공백이 사라졌고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지는 찾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전체 시나리오 11부. 두 제도가 만든 안정된 삶과 자존감 회복,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까지 받게 된 후 제 일상은 더없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 현관벨이 울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아침 식사를 챙기고 청소와 세탁을 도와주십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복지사가 반찬을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동행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확인 전화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외로운 날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웃음과 대화가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월 약 22만 원 지역사회 돌봄, 거의 무료 수준, 총 22만 원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간병비 10만 원을 걱정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상황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딸에게 전화를 걸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다고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도움을 청하면 아이의 삶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오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양보호사도 오고 반찬도 받아서 걱정 없어." 딸의 목소리에서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여요." 한 번은 딸이 주말에 집을 찾았을 때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여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어두웠던 제 표정이 이제는 한결 편안하고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을요. 복지관 어르신들도 제 변화를 금세 알아보셨습니다. "정순 씨, 요즘은 표정이 한결 여유로워 보이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지키고 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지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 12부, 복지 제도를 알리고 나누는 기쁨. 장기 요양보험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덕분에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안감보다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흐르면서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이네요.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제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후 복지 제도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김 여사에게는 장기 요양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다 하면서 네가 좀 더 알아보고 신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혹시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이 제도들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만난 이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주셔서 너무 편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알게 된 이 좋은 제도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복지주택 신청을 했습니다. 너다. 정순 씨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내가 복지주택에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조금 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노후를 준비하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둘째, 다른 사람과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지 제도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돕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제 저는 그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지 제도를 활용하면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시나리오, 열세부, 결론과 최종 조언.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의 좌절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지 내가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으세요. 세 번째, 복지주택에 도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세요.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것. 그 마음이 절실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평화롭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